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선생님, 텔퍼 김선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스승과 제자는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받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20여 년 동안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정약용과 그를 평생 따랐던 황상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쉽게도 제가 아니라 앤 설리번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으나 앤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위대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로 자서전과 단편 동화를 포함해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쳤는데 오늘은 그녀가 쓴 책 중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그녀는 1880년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후 2살이 되기도 전에 급성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게 되죠. 이듬해 가정교사로 온 앤 설리번 선생님께 기초적인 언어 교육을 받은 뒤 시각장애인 학교와 청각장애인 학교를 다니며 마침내 발성법도 깨치게 됩니다. 1900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부설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 1904년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 이후 다양한 저술과 사회 참여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특히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장애인과 여성의 권익 향상에 온 힘을 쏟았고 1968년 자택에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수천 명의 조문객이 장례식에 참석해 그녀를 추모했다는 일화는 꽤나 유명하죠. 보이지 않으면 삶의 밝은 면이 보인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이런 명언을 남긴 헬런 켈러의 이야기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차분히 귀를 기울여 볼까요? 나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깨어나 보니 사방이 온통 어둡고 조용해서 그저 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마도 처음에는 날이 새는데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했을 거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침묵과 어둠에 점점 익숙해져서 낮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빼고는 지난 모든 걸 잊어버렸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아기 목소리마저 잠잠해졌다. 하지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시각과 청각은 신이 나에게 내린 아름다운 축복들 가운데 단 2가지였을 뿐이다. 신의 선물 중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빛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맑고 활기찼다. 만약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재능만큼이나 의욕을 가진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세상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으로 여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람은 철학자도 왕자도 굴뚝 청소부도 매한가지이다. 아무리 우둔하거나 야비하거나 영리하더라도 누구나 행복을 명백한 자기 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행복의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의 그런 행복 원천을 찾아 얼마나 색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지 살펴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부축적에서 찾는다. 그런가 하면 권력, 과시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다. 비록 소수지만 정신탐구와 지식추구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소유를 잣대로 행복을 가늠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가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하지만 재능이나 환경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만다. 행복을 그런 식으로 가늠한다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나는 그저 손깍지를 끼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 일밖에 없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의 행복이 너무나 뿌리 깊어 그것이 신념이라면, 나의 행복에 너무나 생각이 풍성해 그것이 곧 삶의 철학이라면, 한마디로 내가 낙관주의자라면 낙관주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나의 낙관주의는 가볍고 무분별한 만족이 아니다. 언젠가 어느 시인이 내가 발가 벗겨진 냉정한 현실은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꿈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행복할 거라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아름다운 꿈속에 살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 꿈은 실제이자 현실이다. 그 꿈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발가 벗겨지지 않고 무수한 축복을 입고 있다. 그 시인이 잔인한 각성이라고 노래한 그 악 또한 기쁨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하다. 나는 오히려 악을 경험하고서야 진리와 사랑과 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신이 내게 세상 만물과 만인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을 보라고 부여한 재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또 그 최선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상은 선으로 수놓여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좋은 생각을 실천하고 자신의 밭을 갈지 않으면 결코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나 또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손을 써서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낙관주의자이다. 전에는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해보려는 의욕을 가졌다가는 좌절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비록 내 몸을 쓸모있게 만들 방법은 거의 없지만 내가 시도해볼 만한 일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도밭에서 가장 즐거운 일꾼은 아마 장애인일 것이다. 물론 일은 정상인들이 더 잘하지만 장애인은 매년 햇살 속에 무르익는 그 풍성한 포도송이를 손으로 마음껏 느낀다. 찰스 다윈은 한 번에 30분 정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부지런해서 철학의 토대를 새롭게 쌓았다. 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위대하고 고귀한 일처럼 이루어내는 것이 나의 중요한 역할이자 기쁨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매일매일 할 일을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역사학자 존 리처드 그린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영웅들이 미는 막강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성실한 일꾼이 미는 작은 힘이 모여 움직인다. 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관용이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고 죽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용기, 즉 자기 형제의 신념과 자기 양심의 옳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르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다. 관용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관용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을 유지시키는 정신이다. 홍수와 번개에 의한 어떠한 손실보다 자연의 무서운 힘에 의한 도시와 신전의 어떠한 파괴보다 훨씬 더 많은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불관용이다.
내 이야기의 핵심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마법 같은 요행이 아니다. 행복은 삶의 이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결실이다. 삶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늘 가까이에 행복의 부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 순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행복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순리를 따르는 것에는 사물과 그것의 원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의 방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애정과 의지로 열망을 이루어 스스로 행복해지고 타인과 나눌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도 포함된다.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게는 의미가 없다. 행복해지려면 이성을 길러서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을 일깨워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수양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들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에 건강한 씨 하나 심지 않는다. 설령 씨를 심더라도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포도나무는 과거 동양에서 기쁨의 상징이었다. 그 열매인 포도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포도주스는 모든 농부가 식사 때 즐겨 마신 음료였다. 포도주스에서 얻는 즐거움은 몸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포도밭의 포도나무는 결실의 상징이자 나눔의 상징이었다. 즉, 타인의 선을 욕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 살고 일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요컨대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행선은 곧 확실한 행복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과 법칙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자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지 않는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나무는 토양과 전기 속에서 순리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나무의 성장 조건을 제대로 맞춰주면서 잘 익은 황금 열매를 동경하는 시간을 견뎌낸다면 행복은 반드시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만물의 원리이다. 만약 노력을 더하고 욕심을 덜어낸다면 그 청렴의 대가로 열매는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살았던 헬렌 켈러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선생님들의 귀와 마음에 가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살아온 삶의 자세와 사고방식을 통해 용기를 배웠고 그녀의 이야기에 묻어난 인생 철학을 통해 지혜를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지만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 헬렌 켈러의 책을 꺼내 잠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헬렌 켈러의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스토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